감찰 나온 여군에게 해병대 중령이 미친년 머리꼴 하고는 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모욕했지만 그녀의 정체는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초의 해병대 3스타 여성 사령관이었던 역대급 개박살 응징의 이야기입니다. 동해의 새벽은 언제나 비릿한 소금기와 화약 냄새를 머금고 떠올랐다. 경상북도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자 요람인 이곳의 해안은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중에서도 제1해병사단의 칼끝이라 불리는 제2상륙 돌격대대, 통칭 흑상어부대가 주둔한 도구 해안의 모래는 병사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악, 악, 악. 차가운 바닷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고무보트 IBS를 머리에 인 해병들의 처절한 함성이 백사장을 갈랐다. 지옥주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일주일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극한의 훈련을 견뎌온 해병들의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해병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도끼마저 집어삼키는 더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대대장 마진석 중령이었다. 대가리 쳐박아. 이 새끼들아. 그따위 정신머리로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야. 마진석 중령의 고함은 동해의 파도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했다. 훈련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젯밤 부대 인근 횟집에서 버린 술판이 누군가의 투서로 연대장에게 알려졌고 그로 인해 단단히 체면을 구긴 그의 분풀이라는 것을. 그의 왕국인 이대대에서 병사들은 그의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김이병은 온몸을 짓누르는 고무보트의 무게와 살을 애는 바닷물의 냉기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옆에서 동기인 최일병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분노보다 먼저 체념이 밀려왔다. 이곳 흑상어 부대에서 정의나 인권 같은 단어는 금기어였다. 오직 마진석의 말이 법이고 그의 주먹이 규칙이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붉은 명찰을 단 야수들의 소굴이었다. 마진석의 왕국은 부패의 악취로 진동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한용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상납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대대의 유류고는 그의 개인 주유소나 마찬가지였고 훈련 예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그 빈틈은 병사들의 낡은 장비와 굶주린 배, 그리고 때로는 부서지는 뼈로 채워졌다. 거기 너, 김이병, 똑바로 안 해. 교관의 외침에 김이병은 이를 악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최일병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탈진과 저체온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교관이 달려와 최일병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 XX가 빠져가지고 일어나. 하지만 최일병은 미동도 없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진석이 욕설을 씹어뱉으며 다가왔다. 그는 쓰러진 최일병을 한심하다는 듯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쯧쯧, 요즘 애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 의무병, 저거 치워. 훈련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다. 마치 고장난 장비를 치우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날 오후 진짜 비극이 터졌다. 김이병의 맞선임이자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챙겨주던 박상병이 주임원 사실로 불려 들어갔다. 이유는 그가 부대 내 인터넷망을 통해 국방 헬프콜의 부대 부조리를 신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진석이 심어놓은 정보원이 있었던 것이다. 주임원 사실의 문이 닫히고 이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탄약고 정비 명령을 받고 그 앞을 지나가던 김이병은 열린 창문 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마진석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앞에서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이 박상병을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박상병의 입에서 비명 대신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이 배신자 XX. 감히 해병대의 명예에 똥칠을 해? 마진석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희열에 차 있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상병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여긴 내가 왕이야. 해병대는 원래 이렇게 크는 거라고.
넌 그냥 내 왕국의 부속품일 뿐이야. 그걸 아직도 몰랐나? 김희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악마들을 막아야 한다는 이성과 그랬다가는 자신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팔각모를 쓴 일개 해병은 한낱 모래 아래 불과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을 감아버렸다. 며칠 뒤 박상병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는 공식 보고와 함께 사단 의무대로 실려간 후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대는 완벽하게 사건을 은폐했다. 박상병의 이름은 부대 내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해병들은 더 깊은 공포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김희병은 모두가 잠든 생활관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어머니였다. 군사 우편 검열을 피하기 위해 안부를 묻는 평범한 내용으로 채웠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주신.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바람만 새시장 기억나세요? 그곳에서 파는 앵두가 올해는 유독 붓지가 않네요. 까지부터 썩어 들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어쩌면 이젠 다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해병대 원사로 전역한 노병과 손자만이 아는 암호였다.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바란. 바람만 새시장의 앵두는 곧 해병대의 명예를 상징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가지가 썩어 들어간다는 것은 해병대의 정신이 뿌리부터 병들었다는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구조 신호였다. 경기도 화성,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팔각으로 지어진 사령부 본청의 최상층, 사령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포항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전군을 통틀어단 3명뿐인 여성 삼성 장군인 차수연 중장의 시선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못 박혀 있었다. 바람만 새시장의 앵두가 붓지가 않네요. 차수연.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최초의 해병대 여성 장교,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해병대의 정점에 선 최초의 여성 사령관. 강철 같은 의지와 목련 같은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녔다 하여 그녀의 별명은 강철 목련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유리 천장에 온몸으로 부딪혀 균열을 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이름 모를 한 해병의 절규였다. 그녀는 편지를 보낸 김희병의 신상 기록을 조용히 확인했다.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녀가 소위 시절 함께 근무했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김원사였다. 앵두 암호는 분명 김원사에게서 나온 것이리라. 아들이 아닌 손자를 통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병의 마지막 충심이 느껴져 그녀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차수연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해병대 중앙수사단장,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하게.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내 그림자 박기훈 원사도 함께. 잠시 후 날카로운 인상의 공정훈 수사단장 준장과 그녀가 대위 시절부터 20년 넘게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박기훈 원사가 집무실에 들어섰다. 차수연은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를 읽은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감찰로는 저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1사단 2대대는 마진석 중령의 사병 조직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감찰팀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증거는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공 준장의 말에 차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겠어. 상어굴에 들어가려면 상어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가 되어야지. 그녀의 말에 박 원사가 기겁하며 반대했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일개 대대의 사령관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박 원사. 차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금 내 아들 같은 해병이 지옥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자네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랐던 분이야.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령관으로서 그 비명을 외면할 순 없어. 이것은 명령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사령부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붉은 명찰의 자부심. 그러나 그 찬란한 명예 아래 썩은 가지가 독을 품고 있었다. 작전명 붉은 앵두를 게시한다. 나와 공 준장 그리고 박원사 수사단 최정예 수사관 2명을 포함해 총 5명. 사령부 인권센터 소속 민간 조사관으로 위장한다. 목적지는 포항 제1사단 2대대. 그곳의 앵두가 왜 붉은 빛을 잃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썩은 가지를 잘라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빼든 야전 지휘관의 서늘하고 결연한 눈빛이었다. 허름한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화성 해병 대사령부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포항, 지옥의 문턱이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포항으로 향하는 7번 국도는 한적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동해 바다의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지만 낡은 승합차 안의 공기는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운전대를 잡은 박기훈 원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차수연 사령관을 힐끗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평범한 감색 재킷 차림의 그녀는 영락없는 중년의 공무원이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를 온몸으로 살아온 삼성 장군의 위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수만 암페어의 전류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2대대 위병소 통과 예정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공정훈 준장이 나지막이 보고했다. 그는 이번 작전을 위해 사령부에서 직접 위조한 공문과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상대는 일개 대대장이었지만 사령관의 신분을 숨긴 채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은 그 어떤 실전보다 더 예측 불가능했다. 마침내 해병대 제1사단 제2상륙 돌격대대라는 낡은 간판이 나타났다. 승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위장 크림 자국이 선명한 초병이 다가와 거수 경례도 없이 턱짓으로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공 준장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과 공문을 제시했다. 사령부 인권센터입니다. 부대 내 병영 생활 실태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초병은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인터폰으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승합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수연은 직감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생동감이 아닌 억압과 공포가 부대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다. 연병장 구석에서 총기상 자세로 기합을 받는 해병들의 텅 빈 눈동자 마주치는 간부들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김희병의 편지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이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껄렁한 걸음걸이의 사내가 다가왔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 거무죽죽한 얼굴, 그리고 상대를 깔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그가 바로 이대대의 왕 마진석 중령이었다. 당신들이 사령부에서 왔다는 양반들인가? 그는 반말을 찍 내뱉으며 공 준장이 내민 공문을 채가듯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서류가 아닌 차수연에게 향해 있었다. 처음 보는 외부인, 그것도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다. 인권? 해병대에 인권 타령하러 왔나?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부대는 아무 문제 없어. 대한민국에서 기합 제일 빡센 부대라고. 그런 나약한 정신머리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마 중령은 공문을 아무렇게나 구겨 전투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자 상급 부대에 대한 항명이었다. 공 준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을 열려는 순간 차수연이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대대장님, 저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러 온 것뿐입니다. 병사들 식당과 생활관만 잠시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춘 부드러운 말투였다. 하지만 마 중령의 귀에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해병대 기합을 노네? 여기가 니들 놀이터인 줄 알아? 그때였다. 마침 보급품 창고에서 다음 주 훈련 물자를 정리하던 김희병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마진석 중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 김희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다. 입대 전 뉴스에서 보았던 것 같기도 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마 중령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뭘 꼬라봐, 이 XX야. 당장 안 튀어와서 하던 일 안 해. 김희병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마 중령 앞에서 꿋꿋하게 서 있던 여성의 모습이 각인되었다. 마 중령의 비틀린 과시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외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 싶었다. 그는 성큼성큼 차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보아하니 당신이 책임자인 것 같은데 내가 해병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가르쳐주지. 여긴 말이야 서류 나부랭이나 인권 타령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오직 명령과 복종 그리고 기합만이 존재한다고.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 마 중령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모욕감에 휩싸였다. 일개 민간 조사관처럼 보이는 여자 따위가 감히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년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 이게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 중령의 고함과 함께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하지만 뺨을 때리는 대신 그는 차수연의 멱살을 잡아챘다. 지켜보던 공 준장과 박 원사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차수연의 눈짓에 발을 멈췄다. 마 중령은 차수연을 본부 건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이제 좀 알겠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당장 꺼져. 내 부대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는 차수연을 뿌리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그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모욕의 활용점정을 찍고 싶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차수연의 단정하게 묶인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머리꼴하고는 이게 무슨 군인 머리야? 민간인이면 곱게 집에나 있을 것이지 어디 신성한 해병대 부대에 기어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리채를 잡힌 차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파도와 싸우며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야수의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임계점. 이름 모를 해병의 눈물과 짓밟힌 붉은 명찰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조국에 대한 배신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마진석의 손목을 마치 강철 집게처럼 정확하고 강력하게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마 중령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차수연은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의조렸다. 내 놈이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지, 내 놈이 모독한 붉은 명찰의 무게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것은 심판의 예고였다. 상어의 아가리 속에서 상어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차수연의 마지막 말이 이대대 본부 앞에 싸늘한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진석 중령은 손목을 붙잡힌 채 돼지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아,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놔. 하지만 그의 고함은 곧이어 벌어진 광경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지금까지 얌전히 서 있기만 하던 공정훈 준장과 박기훈 원사, 그리고 2명의 수사관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 원사는 마 중령의 남은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찍어 눌렀고 공 준장은 그의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주임원사와 중대장들의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뭐야?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된 간부들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그때 연병장 저편에서 하늘을 찢는 굉음이 들려왔다. 모든 해병들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부대의 낡은 철책 너머 동해의 수평선에서 두 대의 검은 점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해병대의 심장 마리논 MUH-1 상륙 기동 헬기였다. 헬기는 연병장 상공에서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먼지 폭풍을 만들어냈다. 모래와 낙엽이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혼돈 속에서 헬기의 양쪽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팔에 붙은 부대 마크는 선명했다. 해병대사령부 헌병특별경호대. 사령관의 직접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해병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헌병특임대는 순식간에 대대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모든 간부들의 움직임을 통제했다. 연병장에 있던 해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화 같은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원사에게 제압당해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마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넋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대체 무슨? 그때 공정훈 준장이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차수연의 옷깃을 정중하게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공포와 혼란에 빠진 대대 전 장병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전 해병은 주목.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차수연 중장님이시다. 사령관 그리고 중장. 그 단어들이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아줌마 여자년이라 모욕하며 머리채까지 잡았던 저 여성이 12만 해병대를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 강철 목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진석의 눈에 담겨있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굴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축 늘어졌다. 김희병을 비롯한 모든 해병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경외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수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정돈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진 마진석에게 싸늘하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해병대 제1사단 제2상륙 돌격대대장 마진석 중령,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 및 체포한다. 죄목은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그리고 군형법상 가혹행위다. 당장 끌고 가. 헌병특임대원 2명이 달려와 마진석의 양팔을 죄수처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비명은 헌병특임대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는 소리와 함께 먹혀버렸다. 차수연은 연병장의 도열한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억압에 찌들어 생기를 잃었던 그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멀찍이 서 있는 김희병과 눈을 맞췄다. 김희병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보낸 구조 신호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방식으로 응답받은 순간이었다. 이 시간부로 흑상어 부대 지휘권은 해병대 중앙수사단이 직접 통제한다.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단 한 놈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사령관의 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서슬 펄언 명령 아래 부패의 온상이었던 흑상어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이 대대 본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즉시 생활관에 격리되어 개별 신문을 받게 되었다. 마진석의 철옹성 같던 왕국은 강철 목련의 분노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상어의 아가리는 더 거대한 포식자의 힘 앞에 속절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흑상어 부대에 내려진 어둠은 무겁고 깊었다. 모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부대는 거대한 취조실로 변했다. 해병대 중앙수사단의 날카로운 칼날은 지난 수년간 마진석의 포갑 아래 골마 터졌던 상처들을 하나씩 헤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모른다로 일관하던 간부들도 동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눈앞에 제시되자 마침내 더러운 진실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마 중령님은 저희에게 상급 부대에 보낼 선물을 준비하라고 늘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될 전투화와 피복을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제1사단 본부의 몇몇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언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마진석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다. 해병대 내부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차수연은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아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마진석이 앉아있던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최고급 시가와 양주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해병들의 피와 땀이 이런 것들로 변해 있었다. 그날 오후 박기훈 원사가 조용히 김희병을 그녀의 집무실로 데려왔다. 차수연은 딱딱한 사령관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로 그를 맞았다. 김희병,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해병대 정신을 살렸네. 정말 고맙다. 김희병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박상병의 마지막 모습을 털어놓았다. 박상병님이 끌려가시기 전에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보급창고 가장 안쪽 선반 뒤에 옛날 부대 마크가 그려진 녹슨 철판이 있다. 그 뒤를 꼭 확인해봐라고 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시 수사팀이 3번 보급창고로 출동했다. 낡고 축축한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선반 뒤편의 낡은 합판 벽에서 희미하게 빛바랜 옛날 해병대 앵카마크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합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비닐에 여러 겹 밀봉된 검은색 업무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첩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안에는 마진석이 지난 수년간 대대장으로 재임하며 저지른 모든 비리가 날짜별, 금액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보급품 횡령 내역, 가짜 훈련을 통한 예산 착복, 심지어 부대 인근 유흥업소와의 유착관계까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뒷부분에 있었다. 상납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그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다. 리스트에는 제1사단 인사참모, 군수참모 등 여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해병 대사령부의 2인자이자 차수연의 오랜 정적이었던 부사령관 조평국 소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조평국 소장은 차수연과 마지막까지 사령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인물로 해병대 내 보수적인 전통 세력의 수장이었다. 그는 차수연의 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그녀를 흔들어왔다. 마진석은 바로 그의 라인이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보고를 받은 공정훈 준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일개 사단의 비리를 넘어 해병대 지휘부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차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도려내야 할 썩은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굵고 깊숙이 뻗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임시 지휘통제실의 비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걸려온 직통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공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님, 부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내용이 뭐지? 부대의 안정을 해치고 적에게 우리의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현장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사령부 중앙수사단으로 이관하라고.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증거를 빼앗아 묻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조평국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교묘한 명분을 내세워 차수연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사령부 중앙수사단은 그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증거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터였다. 거대한 위기가 통쾌한 승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 포항 2대대의 임시 지휘통제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부사령관 조평국의 명령은 단순한 월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수연의 개혁에 반기를 든 구세력의 총공세이자 그녀의 지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명령에 복종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식물사령관으로 전락할 터였다. 반대로 불복하는 순간 그녀는 해병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지휘관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령관님? 공정훈 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박기훈 원사는 말없이 차수연의 등 뒤에 산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는 무언의 충심이었다. 차수연은 몇 분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동해의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조부사령관을 화상으로 연결하게. 지금 즉시. 잠시 후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화성 사령관실에 앉아있는 조평국 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차 사령관, 포항에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사령부의 시스템에 맡기고 지휘관은 더 큰 그림을 보셔야지요.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차수연은 대답 대신 스크린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마진석의 비밀 수첩을 들어보였다. 조부사령관, 이 수첩에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더군요. 특히 부사령관님의 이름 앞에는 별 표시까지 되어 있던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스크린 속 조평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차수연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일개 중령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사령관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마시오. 당장 명령에 복종해 증거를 이관하십시오. 이것은 부사령관으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입니다. 지휘권이라. 차수연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좋습니다, 부사령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을 지금 즉시 사령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공 준장과 박 원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차수연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단 원본은 이관할 수 없습니다. 본관 해병대사령관 차수연은 해병대사령관 직권 제17조 사항 적과의 내통 및 군사 반란에 준하는 중대 안보 위협 발생 시 지휘관은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현 시간부로 제1사단 2대대를 특별한 보위기구역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 원본은 본관의 직접 통제하에 특별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부사령관, 혹시 적과의 내통이나 군사 반란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녀는 조평국이 내세운 절차를 더 상위의 안보 논리로 완벽하게 격파했다. 조평국이 여기서 더 수사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중대 안보 위협이 배후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차수연 사령관. 조평국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크린 속에서 씩씩거리는 그를 향해 차수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은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차수연은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다. 스크린이 꺼지고 지휘통제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공정훈 준장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기셨습니다, 사령관님. 내부의 위협을 제압한 차수연은 즉시 수사를 재개했다. 마진석의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잠겨있던 암호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 즉 마진석이 조평국 측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들어있었다. 마진석이 자신의 보험용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마진석은 다음 대령 진급과 연대장 보직을 약속받는 대가로 조평국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차수연을 음해하는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군 지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란 행위였다. 차수연은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지휘 통제실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내린 포항의 밤바다 수평선 위로 군함의 불빛이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해병대사령관 차수연입니다. 해병대 지휘부 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내통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 직속의 특별감찰단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녀는 해병대 내부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낼 수 없음을 알았다. 가장 아픈 치부였지만 스스로 그 상처를 드러내고 외부의 칼로 수술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해병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휘관만이 내릴 수 있는 고독하고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바라보는 밤바다 위로 붉은 수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들어낸 경계선이었다. 그 선을 넘으려는 자는 그 누구든 붉은 파도에 휩쓸려 심판받게 될 터였다. 거악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의 포항 도착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든 지각변동의 서막이었다. 사령관의 요청으로 해병대가 아닌 국방부의 칼날이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무게감을 모두가 실감했다. 마진석의 왕국이었던 이대대는 완벽하게 해체되어 감찰단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차수연은 포항에 임시 지휘소를 차린 채 수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억눌렸던 해병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화성에 앉아있는 독사 조평국 부사령관은 이대로 순순히 목이 잘려나갈 생각이 없었다. 군 내부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압박이 차수연의 강수에 막히자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다져온 가장 더럽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정치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보수 성향의 몇몇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서 해병대 사태를 우려하는 칼럼이 실리기 시작했다. 최초 여성 사령관의 과욕, 자랑스러운 해병대 정신을 흔드는가, 지휘관의 감정적 대응이 최전방 부대의 단결력을 와해시킨다. 내부의 문제는 조용히 끌어안는 것이 해병대의 전통이라는 식의 교묘한 논리였다. 그들은 차수연을 해병대를 개혁하는 영웅이 아닌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조직을 파괴하는 분열주의자로 몰아갔다. 조평국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이 마치 해병대의 오랜 전통과 명예를 지키려다 독선적인 신임 사령관에게 핍박받는 희생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여론전은 국회로 번져나갔다. 조평국과 결탁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병대 특별감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개인적인 알력 다툼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지휘부의 내부는 북한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차수연에게 정치적 공세에 화살을 돌렸다. 그녀를 지지하던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조차 사령관님, 너무 서두르시면 부러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지요라며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을 권유해왔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가장 약한 곳을 향했다. 사건의 최초 고발자였던 김희병과 병상에 누워있는 박상병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마진석과 조평국에게 충성하던 일부 간부와 선임병들이 은밀하게 그들을 붉은 명찰을 배신한 놈들로 낙인 찍었다. 김희병의 관물대에는 밤사이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쥐의 사체가 들어있었고 식당에서는 일부러 그의 식판에 침을 뱉는 이도 있었다. 박상병이 입원한 군 병원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찾아와 괜한 소리하면 남은 가족들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흘리고 사라졌다. 괴롭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통신으로 연결된 김희병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차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해병의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들의 더러운 여론전을 단번에 뒤집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진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공식적인 군 발표나 해명이 아닌 국민의 심장에 직접 호소하기로. 그녀는 박기훈 원사를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언론사의 탐사보도 팀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공정하기로 이름난 진실의 눈팀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박상병의 가족과 김희병에 대한 단독 심층 인터뷰를 제안했다. 군 내부의 치부를, 그것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언론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도박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반격 카드가 될 것이다. 진실의 눈팀은 극비리의 포항으로 내려왔다. 인터뷰는 박상병이 입원한 병원 근처의 안전가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희병은 두려웠지만 쓰러진 전우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령관을 위해 용기를 냈다. 박상병의 늙은 부모님도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눈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인터뷰 예정 시각을 불과 3시간 앞둔 저녁이었다. 차수연의 임시 지휘소에 걸려온 한 통의 긴급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박상병이 입원한 군 병원의 원장이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신원불명의 남자가 박상병의 병실에 강제로 침입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그 충격으로 박상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와 생명유지장치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수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조평국의 마수가 마침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 암투는 이제 비열한 살인 미수로 변질되었다. 차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옥의 악귀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가 서렸다. 독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침내 넘고 말았다. 박상병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은 조평국이 던진 최악의 패착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자충수였다. 사건은 군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눈 취재팀을 통해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충격 단독, 내부 고발 해병 병상에서 의문이 피습, 생명 위독. 단신으로 시작된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비리 폭로에 이은 보복 살해 시도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 조평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해병대 전통 수호자라는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옹호하던 정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고 그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던 언론사들은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해병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침묵하던 수많은 해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해병대의 모습입니까? 해병대 내부 통신망과 익명 게시판은 분노한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그들은 마진석과 조평국 같은 썩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붉은 명찰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사령관님을 지지합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익명의 편지와 투서가 국방부 특별감찰단에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공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조평국과 그 수하들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담겨 있었다. 해병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억압과 부패에 잠식되었던 정의와 단결이라는 해병대 정신이 한 어린 해병의 희생 앞에서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김희병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진실의 눈 카메라 앞에 섰다. 전우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실을 외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떨렸지만 막힘없이 말했다. 그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과 동료의 피값으로 호의호식하던 지휘관의 민낯을 담담하게 고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아는 해병대 정신은 부조리에 침묵하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등을 내어주고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이 제가 배운 해병대 정신이었습니다. 부디 제 친구 박상병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진짜 붉은 명찰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의 진솔한 인터뷰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분노했다. 김이병은 더 이상 내부 고발자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진 해병대의 명예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가장 용감한 해병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국민적 지지와 내부의 각성은 특별감찰단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쏟아지는 익명의 제보들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조평국이 오랫동안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해 온 한 민간 용역업체를 급습했다. 그 업체는 퇴역한 해병대 장교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병원 습격범을 고용한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용역업체의 비밀 금고에서 조평국의 지시사항이 적힌 메모와 함께 거액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돈 가방이 발견된 것이다. 메모에는 박상병,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긴급 승인을 받아 현역 부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새벽 차수연은 포항의 임시 지휘소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경랑이 지나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그때 그녀의 비화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공정훈 준장이었다. 보고 드립니다, 사령관님. 방금 전 화성 사령부에서 조평국 부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침내 거대한 독사의 머리가 잘려나간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수많은 해병들의 피와 눈물에 대한 사령관으로서의 아픔과 미안함이었다. 조평국의 구속은 해병대에 몰아친 태풍의 끝이 아닌 거대한 정화의 시작이었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의 수사는 해병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수꾼으로 이어졌다. 조평국을 필두로 뇌물과 부조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군복을 벗고 겁의 심판을 받았다. 마진석의 왕국이었던 이대대는 완전히 해체된 후 새로운 지휘관 아래 정직하고 유능한 인원들로 재편성되었다. 차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의 방패라는 이름의 직속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병사들의 고충을 사령관에게 직통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모든 해병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비롯한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김이병과 박상병의 희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패를 만든 것이다. 가장 기적 같은 소식은 병상에서 들려왔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박상병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그의 회복은 해병대 전체에 큰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는 비록 해병으로 계속 복무할 수는 없었지만 해병의 방패 프로그램의 첫 번째 민간 상담역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을 돕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차수연은 그의 명예 전역식에 직접 참석하여 그의 가슴에 해병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충무무공 훈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전역식에 참석한 모든 해병들은 한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영웅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이병은 남은 군 복무를 모범적으로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다. 차수연은 그에게 해병대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사령관님, 저는 군 내부가 아닌 밖에서 해병대를 돕고 싶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가 때로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밝혔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내부에서 개혁하는 검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면 자신은 밖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저녁 전날 김이병은 마지막으로 차수연의 집무실을 찾았다. 이제는 사령관과 부하가 아닌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로서 마주 앉았다. 차수연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자네가 이 늙은 해병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네. 가장 중요한 전투는 항상 최전방 해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 해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말이야. 마지막 장면. 1년 후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임 장교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신임 소위들의 임관을 지켜보는 차수연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절망과 부패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이제 희망과 명예의 요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운 젊은 장교들의 붉은 명찰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된 김희병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가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군 인권보호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 기사 링크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차수연은 휴대전화 화면 속 아들의 늠름한 모습과 눈앞의 젊은 해병 장교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포항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강철 목련처럼 부드럽고도 강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피로 얼룩졌던 붉은 파도는 이제 지나갔다. 그 자리에는 정의와 명예, 그리고 희망을 가득 실은 새 시대의 파도가 힘차게 밀려오고 있었다. 조평국의 숙청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강철처럼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벼려졌다. 부조리와 부패가 사라진 자리에는 실전적인 훈련과 인격적인 존중이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해병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와 체념이 아닌 자부심과 뜨거운 전우애가 그들의 붉은 명찰을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해병 대사령관 차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혁가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상륙 작전 교리가 미 해병 대사령관의 극찬을 받았고 세계 각국의 국방대학에서는 그녀의 리더십을 정식 연구 과제로 채택했다. 해병대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정예하고 명예로운 부대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화성의 해병 대사령부 지하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지휘통 제실비의 벙커. 차수연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실시되는 신임 장교들의 야간 전술 훈련을 원격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젊은 소위들은 그녀가 직접 만든 교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야만의 시대는 가고 과학과 인권이 공존하는 새로운 강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임무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에 긴급 외신 속보가 붉은색 자막으로 떠올랐다. 속보 동남아시아 타르만 공화국, 군부 쿠데타 발생. 수도 세리나 완전 봉쇄, 교민 수백 명 고립. 타르만 공화국.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던 나라였다. 쿠데타를 일으킨 반군 세력은 모든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했다. 수도 세리나는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고 고립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가 긴급 소집되었다.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했다. 유일한 방법은 군사작전을 통한 교민 구출, 즉 비전투원 후송 작전의 니오이었다. 대통령의 시선이 회의에 참석한 차수연에게 향했다. 차 사령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을 구출해낼 수 있는 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수연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답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작전명 골든 라이트닝. 대한민국 국민 구출을 위한 해병대의 긴급 해외 파병이 결정되었다. 작전을 총괄 지휘하게 된 차수연은 임무를 수행할 부대를 직접 지명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가 지명한 부대는 바로 제1사단 제2상륙 돌격대대 흑상어 부대였다. 2년 전 부패와 부조리의 상징이었고 그녀가 직접 해체했던 바로 그 부대였다. 새로운 지휘관과 병사들로 완전히 재편된 흑상어 부대에게 이번 작전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명예를 증명할 운명의 시험대였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사무실.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던 김진우는 타르만 쿠데타 뉴스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만든 시민단체 국민의 방패 소속의 동료 변호사와 활동가 3명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수도 세리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쿠데타 직후 그들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교류해온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위성지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샅샅이 뒤져 교민들이 고립된 지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군복을 벗은 그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중간 보급을 마친 해병대 수송기와 상륙함이 타르만 공화국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 흑상어 부대를 이끄는 신임 대대장 강민준 중령은 차수연이 가장 신뢰하는 젊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종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의 임무는 교민 구출이다.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명심해라. 우리는 침략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러 온 수호자다. 작전은 단순한 상륙 작전이 아니었다. 교민들은 수도 세리나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시내에는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정체불명의 민병대까지 뒤엉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수현과 작전팀은 무력 진압 대신 현지 부족장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안전한 구출로를 확보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합참 지휘 통지실에 한 통의 보안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국민의 방패 대표 김진우였다. 이메일에는 진우가 밤을 새워 분석한 세리나 시내의 상세한 위험지역 지도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던 자신의 동료들이 숨어있는 정확한 좌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지역인 세리나 서부 빈민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민병대는 과거 한국의료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한국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무력보다는 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민간인이 보낸 첩보였지만 차수연은 단번에 그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즉시 강민준 중령에게 해당 좌표와 정보를 전달하며 작전 수정을 지시했다. 군의 검과 시민의 방패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는 순간이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흑상어 부대 해병들은 뛰어난 전술 능력과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흩어져 있던 교민들을 차례차례 구출해냈다. 그 과정에서 한 어린 해병이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현지 아이를 자신의 방탄 헬멧을 벗어 씌워주며 보호하는 장면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과거의 흑상어 부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해병대의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의 동료들이 고립된 서부 빈민가 구출 작전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극도로 흥분한 지역 민병대가 교민들을 인질로 삼고 구출팀과 대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저격수가 조준경 너머로 민병대 지휘관을 겨누고 발사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민준 중령은 발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수연 사령관에게 배운 가장 위대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통역병과 함께 장갑차 위로 올라서서 무기 대신 확성기를 들었다. 우리는 여러분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사이고 기술자이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여러분의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겠다. 그러니 총을 내리고 길을 열어달라.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다. 과거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린 민병대 지휘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손을 들어 부하들의 총구를 내리게 했다. 마지막 교민들이 무사히 구출되는 순간이었다. 화력과 파괴가 아닌 용기와 신뢰가 이룬 기적 같은 승리였다. 작전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차수연의 개혁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증명해냈다. 몇 달 후 차수연은 사령관 이임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해병대를 떠나 명예로운 전역을 선택했다. 이임식 전날 그녀는 홀로 포항의 도구의 안을 찾았다. 2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붉은 해변이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해변 저편에서 훈련을 마친 한 무리의 젊은 해병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군가를 부르며 웃고 있었다. 한 해병이 힘에 부쳐 뒤처지자 동료들이 달려가 그의 군장을 나눠매고 함께 걸었다. 그 모습 속에서 차수연은 자신이 꿈꾸었던 해병대의 미래를 보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아들 김진우였다. 어머니, 저희 국민의 방패가 타르만 쿠데타 군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지만 저희 방식대로 정의를 이뤘습니다. 훌륭하다 아들. 전화를 끄는 차수연은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한 시대의 태양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태양은 내일 아침 어김없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부패와 오욕으로 물들었던 핏빛 파도는 이제 영원히 지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저녁 노을은 더 이상 눈물의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더 힘차게 떠오를 새로운 태양을 약속하는 희망과 명예의 붉은색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강철 목련처럼 부드럽고도 강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젊은 해병들의 힘찬 군가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지 않는 붉은 깃발 아래 해병대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찬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